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커피 문화를 알아봅니다. 커피는 서구 문화의 하나로 동아시아에 등장하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서세동점 시기였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한 커피 문화가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전파되었고 네덜란드 상해인들을 통해 일본에 전해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조선에도 전해지죠. 중국에는 영국 선교사들이 그리고 한국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전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 음료가 아니라 서양 음료라고 당시에는 이해했습니다. 일본에 커피를 전한 것은 나가사키 데지마에 1638년부터 자리를 잡고 유럽과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던 네덜란드 동인도에서였습니다. 17세기에 제주에 표류했던 네덜란드인 벨테브레, 즉 박연이나 하멜이 바로 동인도에서 직원이었고 나가사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이들과의 무역에 관여하였던 일본인들 몇 명이 커피를 마셔보았다는 기록을 남겼지만 대부분 마시기가 매우 역겨웠다는 기록뿐이었습니다. 차문화에 익숙한 일본인들에게 초기의 커피는 매력적인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일본의 커피하우스를 최초로 개설한 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반청복명, 즉 청나라에 반대하고 명나라로의 회귀를 주장한 정성공의 후손이었습니다. 정성공의 후손들이 청나라를 버리고 일본으로 이주하였고 주로 나가사키에서 통역관과 외교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본 역사에 보면 그 후손들은 일본에서 중국어 교육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중 정영경, 영어식 이름 테이 AK라는 인물은 미국에서 유학한 후 런던과 파리에서 생활을 하며 현지 문화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가 관심을 가지고 배운 것이 유럽의 카페 문화였죠. 신분의 구분 없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곳이 당시 유럽의 카페였습니다. 테이 AK는 1888년에 도쿄 긴자의 우에노에 일본 최초의 커피하우스 카이차칸을 열었습니다. 카이차칸을 통해 일본에서 유럽식 카페의 재현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4년 만에 문을 닫죠. 자금난이 드러난 배경이었지만 부드러운 차문화에 익숙한 일본인들에게 여전히 낯설었던 커피 맛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커피의 한자 이름을 가부차로 표기한 것이 말해주듯이 당시 일본인들에게 커피 맛은 괜찮은지, 즉 가인지 아닌지 부인지 뭔지 모를 애매한 차였습니다. 커피 수입은 시작되었지만 1912년까지 년 수입량이 100톤을 넘지 못했습니다. 커피 소비 증가가 어려웠던 것은 높은 가격도 배경이었죠. 1877년의 커피 1kg 가격은 0.326엔이었는데 이것은 쌀 75kg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커피 유행이 시작된 것은 카이차칸 이후 거의 20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브라질 커피의 대량 유입이 계기였죠. 20세기 초에 벌어진 브라질 커피 생산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가격의 폭락이 배경이었습니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브라질 정부가 커피 수매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일본 커피 산업의 개척자 미즈노 류였습니다. 브라질 정부에 일본으로 커피를 수출할 것, 그리고 일본인의 브라질 커피 농장 이민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실현됨으로써 일본에 엄청난 양의 브라질 커피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즈노 류에게 1909년부터 3년간 매년 500톤가량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커피 대중화를 가져왔고 조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시작된 커피의 유행과 끽다점의 증가는 1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현대식 카페가 등장한 것이 1911년쯤이었습니다. 미즈노 류의 카페 파울리스타가 도쿄 긴자에 개업을 하였고 브라질로부터의 안정적인 생두 유입으로 몇 개 도시에 분점을 열기까지 했습니다. 상하이 일본 조계제도 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세계 최초의 프랜차이즈 카페라고 자랑하는 역사입니다. 1911년에는 여급 웨이트리스를 둔 일본식 카페 라이온이 도쿄에 등장하였습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낭만적 분위기로 인해 1912년에서 26년 사이 일본의 커피 수입 규모는 10배의 성장을 보입니다. 일본 커피 산업에 뿌리를 뿌린 유명한 키커피가 등장한 것이 이즈음인 1920년이었습니다. 1933년에는 일본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는 타다오 우에시마가 고베의 우에시마 커피 UCC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의 커피 유행은 1923년 관동 대지진, 29년 경제대공황, 31년 중일전쟁, 연이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앞에서 지속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반영운동의 영향으로 영어 단어를 상호나 제품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고 커피 수입은 금지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커피 수입은 재개되었지만 커피는 상류 계급 사이에서 소비되는 사치품이었을 뿐 일반인들의 소비품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1950년대 말까지 이런 분위기는 지속되었습니다. 1세대 정도의 커피 붐에 이은 1세대 정도의 커피 침체였습니다. 일본의 커피 소비 확대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는 1969년 UCC에 의한 캔커피 출품이었습니다. UCC에 이어 선토리의 보스, 코카콜라의 조지아, 네슬레의 네스카페, 일본 담배에 의한 루츠가 등장하여 커피 붐을 조성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커피 소비가 녹차 소비를 추월한 것은 1975년이었고 음식이 없고 커피만을 취급하는 전문 카페가 이쯤 나타납니다. 1980년에 출범한 일본 카페 프랜차이즈 도토루는 일본 사회에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도토루 카페의 등장과 함께 로스트, 드립, 아메리카노, 라떼 등 서구적 커피 음료들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퍼집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1996년 스타벅스 해외 1호점이 도쿄에 문을 열죠. 일본의 커피 역사와 문화는 우리보다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2의 물결 속에서도 커피의 맛과 커피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야시 커피 컴퍼니의 히데타카 하야시, 마루야마 커피의 켄타로 마루야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야시는 최고급 커피를 생산하려는 농민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1999년에 탄생한 COE 컵 오브 엑셀런스를 기획하고 심사 기준을 만든 원년 멤버 6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협회 창설자인 마르첼로 비에이라, COE의 심사위원장 실비오 라이테, 얼라이언스 포 커피 엑셀런스 즉 ACE의 사무총장 수지 스핀들러, 그리고 조지 하웰 커피의 설립자 조지 하웰, SCAA 위원 돈 홀리 등이었습니다. 마루야마는 ACE의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비영리단체 ACE가 후원하는 COE 대회가 1999년 첫 대회 이후 지금까지 세계 커피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커피 세계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커피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런 비영리 단체와 국제적 행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일본의 대표적인 커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는 것 역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일본 특유의 기사테 문화와 결합한 일본식 커피 제3의 물결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쇼조, 오니버스, 카페 기스네, 사이드웍스 스탠드, 더 로스터리 바이 노지, 가마쿠라의 단델리온 초콜릿, 오사카의 멜커피 로스터스, 히로시마의 오스쿠라 커피 로스터스, 교토의 가라스, 가이카토, 위켄더스, 퍼센트, 아라비카, 클램프 커피 사라사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카페와 로스터들이 자신들만의 커피 맛과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는 2015년에 미국의 제3의 물결 리더 중 하나인 블루버틀이, 그리고 최근에는 스톰프타운이 교토에 진출했습니다. 지금의 일본 커피 문화는 사실 쉽게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역동적입니다. 일본 사회가 최근 20 내지 30년 동안 겪고 있는 침체나 답답함이 적어도 커피 분야에는 스며들지 않은 듯합니다. 일본 커피 소비 문화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커피 시장은 매우 크고 복잡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커피 소비 세계 3위 국가인 일본은 개별 카페들이 지닌 특징이 일본 전체의 특징보다 강합니다. 일본 커피 문화의 발전 배경이기도 합니다. 둘째, 일본의 커피 전문점에서 제공되는 커피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합니다. 컵 오브 엑셀런스나 베스트 오브 파나마 등 세계적인 원두 경쟁 행사에서 최고상을 받은 생두를 거침없이 구입하는 것이 일본의 커피 로스터들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구입한 커피 원두가 지닌 특성을 고스란히 한 잔의 커피에 담기 위해 노력하는 개별 카페들의 열정을 보면 커피 제3의 물결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미국 제3의 물결 커피의 선두주자 블루보틀의 창업자인 프리맨이 일본 기사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셋째, 드립 커피를 제공하는 전통적 끽다점과 에스프레소 중심의 현대적인 커피 전문점이 공존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즉,
전통적 커피 제조 방식을 고집하는 답답한 업소와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려는 발빠른 현대적 업소들이 균형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7년 이상 숙성된 생두를 이용하여 커피를 내려주는 람브르 카페가 있는 반면 얼음 위에 뜨거운 드립 커피를 부어 만드는 일본식 아이스 커피를 제공하는 현대식 카페들이 많습니다. 넷째, 젊은 층은 편리함이나 낮은 가격 때문에 캔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중장년층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고급 커피나 브루잉 커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종의 소비 양극화 현상이죠. 다섯째, 일본의 많은 커피 전문점에서는 음식 제공이 1차적이고 커피 판매가 2차적인 끽다전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세트로 제공하는 나고야식 모닝그 메뉴의 유행이 대표적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 온리 카페가 많지만 일본의 전통은 여전히 음식이 먼저인 기사테 문화이고 이런 문화는 강합니다. 여섯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홈카페의 성장, 그리고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하는 로스터리 카페의 증가도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페는 뉴스 보고 공부하는 곳인 반면 일본의 카페는 먹고 마시는 곳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두 나라 커피 문화는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로스터리 카페의 증가, 홈카페 문화의 성장, 드립 커피와 에스프레소의 공존, 그리고 열정적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개별 카페들에 의한 창의적 메뉴의 개발 등이 유사점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자기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상대가 어린이든 이웃이든 남이든 심지어 원수이든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커피를 열심히 배우는 자세는 적어도 커피 분야에서는 우리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미 우리나라 커피 수준이 일본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커피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더욱 희망적입니다. 감사합니다.